자, 그래서 이제 미국 문제는 미국채 문제는 굉장히 시간이 길었습니다. 1시가 벌써 20분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미국채에 대해서 이거 본질을 알아야지만이 이제 여러분들이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동안에도 투자를 자꾸만 투자 얘기는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투자 조언은요.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계속 경고를 보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반짝 좀 좋아지게 되면 안정되게 금융시장이 안정되게 되면 교수님 말 결국은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둡다 그러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봐보세요. 결과적으로 지난 1년 넘게 저는 상반기부터 했으니까 1년 넘게요. 미국채 주목하라고 떠든 사람이 저 말고 있었는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보다 먼저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가. 최근에 이제 이게 노출되니까 그다음 다들 미국채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데 예? 그렇게 다 노출된 다음에 얘기하는 건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진행된 거기 때문에. 예? 그게 진행되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그게 실력인 거죠. 예? 심지어 해외에서도 미국채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처음 얘기할 무렵에 작년 상반기경에 6월달경에 이렇게 얘기할 때요. 자, 하여간요, 뭐 제가 지금 일일이 지금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기득권이라는 표현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걸 저한테 쓰니까 제가 서로 다 의원이 보이길래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죠. 대한민국으로 가게 되면은 자 우리가 외환위기를 제가 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외환위기를 의외로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외환위기의 결과 충격만 우리가 알 뿐이지. 외환위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자, 1993년도부터 외환위기는 쉽게 얘기해서 뭐였냐면요. 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달러가 없었던 거예요. 예? 소위 달러 유동성 위기였었습니다. 갚을 달러가 해외에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부채라면은 한국에서 돈을 찍어내면 되는데 달러는 우리가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그 갚을 달러가 없어서 예? 상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국가 부도 사태로 일어난 겁니다. 예? 그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IMF한테 그러니까 구제금융 받아가지고 그게 바로 뭐예요? 릴리프 펀드라 그러죠. IMF 릴리프 펀드. IMF 구제금융을 받아가지고 세빚을 얻어가지고 헌빚을 갚은 거죠. 예? 그 당시 저는 또 하나의 대안인 파산 선언, 디폴트 선언을 검토를 해야 된다 했었어요. 이걸 협상 전략으로 해요. 중남미국가들 가끔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나중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주 굉장히 채권자 중심으로 돼 있는 나라예요. 채권자 중심으로. 우리는 채무자는 무조건 되고 채무를 영원히 그러니까 갚을 때까지 상환할 때까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모든 금융에는 돈거래에는 위험을 다 전제로 해가지고 돈거래하는 겁니다. 근데 채권자는 그러니까는 책임을 하나도 안 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학 교과서에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비소구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집을 사기 위해서 많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빌렸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0만 달러 은행에서 빌렸어. 그 주택을 샀어. 근데 주택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18만 달러 줄어들었어. 갚을 능력이 없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집 열쇠를 은행에다 보내고 선통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은 뭐냐면 그 집을 차압하는 걸로 끝이에요. 회수가. 미국의 많은 주가 이런 비소구권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죠. 예? 비소구권. 이게 법률적인 용어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소구권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빌린 것은 집으로 끝낸다 이거예요. 왜 은행도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위험을 그러니까는 사실 고려하고 빌려준 거라 이거예요. 예? 고려하고 빌려준 거라 이거죠. 언두동님 너무 죄송하다고 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뭐 디지털 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가 표현에 그러니까 오해가 있어가지고 저도 좀 과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요. 외환위기 때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한 가정에도 가계부를 쓰잖아요. 그 가계부가 정확한 표현은 가계 수지죠. 가계에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게 가계부잖아요. 왼쪽에 수입 정리하고 오른쪽에 지출을 정리해가지고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흑자고 거꾸로면 적자잖아요. 그럼 한 나라의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한 나라의 수입과 지출은 우리나라처럼 원화를 쓰는 나라는 달러를 기준으로 달러의 수입과 달러의 지출을 정리한 게 그게 국제수지죠. 국제수지는요 커다랗게 경상수지하고 금융계정을 나눕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요 경제학을 처음 가시는 분들도 이건 쉽게 설명드릴게요. 경상수지는 뭐냐면요 무역처럼 무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달러는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우리 돈이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금융계정은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1억 달러 갖고 들어와서 한국에 투자를 했어. 그럼 우리나라에 1억 달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달러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 1억 달러는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갖고 나갈 수 있는 돈이잖아요. 갖고 나갈 수 있는 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은 그러니까는 사실상 부채지요. 부채를 수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상수지는 뭐냐면요. 경상수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달러. 금융계정은 뭐냐? 부채. 돌려줘야 될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봐보세요. 경상수지가 1993년이 김영삼 정부가 정권이 출범했던 해입니다. 김영삼 정권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93년도부터 97년까지요. 그리고 97년 연말에 12월 달에 IMF 구제금융 합의라는 게 딱 뜨죠. 제가 그 당시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93년 12월 3일 날로 제가 기억을 하니까요. 밖에서 일 보고 저녁 때 늦게 들어가가지고 늦게 이제 저녁을 이제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이제 뭐 저녁을 먹고 나니까는 한 9시 넘어가서 9시 뉴스만 이렇게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테레비 소파에 앉아서 테레비를 좀 보고 잠깐 쉬려고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밑에 자막이 싹 뜨면서 테레비 밑에 화면에 자막이 뜨면서 IMF 구제금융 합의 이런 게 떴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IMF 이제 구제금융 외환위기 사태가 이제 터진 거죠. 그리고 나서 2주 후로 제가 기억하는데 2주 후 12월 17일 날인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김대중 후보하고 이해창 후보가 붙었었던요. 예?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대통령 후보들한테도 같이 각서 쓰라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하고 그랬었습니다. IMF에서요. 예? 그 당시 여러분들 잠깐 기억을 소환한다면요. 하여간 93년도부터 김영삼 정부인데 김영삼 정부에서 94년도부터요. 경상수지가 적자가 크게 증가합니다. 94년도에 48억 달러 적자를 내요. 48억 달러요. 근데 그 대부분이 뭐냐면 무역 적자였었어요. 39억 달러가 무역 적자였었으니까요. 48억 달러 중에서요. 근데 95년도에는 102억 달러로 증가합니다. 2배 이상 증가하잖아요. 96년도에는 245억 달러, 또 2배 이상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달러가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외부에다가 나가는 달러가 우리가 들어오는 달러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특히 무역 같은 경우는 수출해서 벌어들인 달러 가지고 수입을 할 수 있는 달러를 다 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걸 뭘로 했느냐? 금융계정으로 한 거예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94년도에 경상수지가 48억 달러가 적자인데 금융으로 들어온 돈이 63억 달러가 들어왔잖아요. 95년도에는 경상수지가 102억 달러가 적자인데 금융계정으로 115억 달러가 들어왔잖아요. 이걸로 메꾼 거예요, 다요. 금융계정으로요. 그러다가 금융계정은 뭐랬어요?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갖고 나갈 수 있는 돈이라 했잖아요. 주식이나 투자하다가 아니면 은행에다 돈 빌려줬다가 그 돈을 그러니까 회수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투자 안 할래. 더 이상 그러니까 안 빌려줄래 해가지고 회수해가게 될 때 이게 쭉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빠져나갈 때 결국은 뭘로 메꿔요? 외환보유고를 했는데 외환보유고 결국 경상수지에서 우리가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경상수지 흑자가. 근데 그걸로 메꿀 외환보유고 부족했던 거예요. 부족했던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제 일어난 거예요. 외환위기가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 국제수지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외환위기 직전에 97년도 2분기 무역 상황을 봐보세요. 96년 2분기하고 97년 2분기를 보게 되면요. 외환위기 직전에 여러분들 97년 가을 9월달까지만 하더라도 9월달이면요. 2분기 경제 지표들이 나옵니다. 2분기 경제 지표들이요. 성장률도 2분기께 9월 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9월 초에요. 3분기는 12월 달 정도 12월 달이 뭐예요? 3분기는 그러니까 7, 8, 9월 달이니까는 10월 말 정도나 이제 속보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월 달만 하더라도 9월 달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3분기가 나오기 전이에요. 근데 2분기 경제 지표들이 나올 때 그 당시 여러분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당시 강경식인가가 경제부총리인가 뭐 하고 그랬었죠. 예? 뭐냐면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털 좋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털 좋다고. 그때 뭘 가지고 했냐면요. 자, 경상수지를 봐보세요. 1년 전에는 파란색이 그러니까 96년 1년 전 2분기고요. 주황색이 그러니까는 97년 2분기야. 그러니까 예언하기 직전이죠. 근데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었어. 2분기에 53억 달러에서 15억 달러 적자가. 무역수지도 적자였었는데 흑자로 바뀌었어. 예?
수출도 증가했고 수입은 그러니까는 조금 증가했지만은 어쨌든 흑자를 나올 정도로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경제 괜찮다 막 이렇게 떠들던 때 아닙니까? 예? 이때 막 떠들던 때잖아요. 여러분들 97년 지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97년 가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잖아요. 그때 가을에 우리나라 경제팀들이 저기 시중에 무슨 우리나라 달러가 막 고갈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드는데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 아주 튼튼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랬잖아요. 네? 당시에 여러분들. 그다음에 3분기 봐보세요. 3분기도 보게 되면 그 1년 전보다는 여전히 좋았었어요. 여전히 좋았었어. 네?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제 괜찮은데 무슨 소리 하고 앉아있느냐. 1년 전보다 오히려 개선됐는데 지금 최근에 추경호가 얘기하는 거 똑같아. 추경호가 얘기하는 거하고요.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수출 이제 흑자로 돌아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 예? 자, 근데 경제 여러분들 자기 조절 기능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시장에는요. 이거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예?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막 과로를 해. 그럼 피로가 누적되죠. 그래서 몸에서 휴식 신호를 보냅니다.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죠. 근데 이 신호를 무시하고 돈벌이를 강행하면 과로사를 겪게, 과로사라는 최고의 불행까지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역 적자가 막 악화됐어. 경상수지가 막 적자가 막 큰 폭으로 악화됐어.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상승하죠. 아니, 무역에서 적자를 많이 크게 보는 나라에서 그 나라 돈 가치가 그러니까 높게 평가될 수가 없잖아요. 예? 실제로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는 달러 공급이요. 그렇죠? 무역 적자가 생긴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지요. 지금 한국의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 수출에는 도움이 되잖아요. 수입은 줄어들고요. 그렇죠? 최근에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예? 우리가 석유를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사올 수밖에 없는, 비싸게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한국 돈으로는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면 무역 수지는 개선되잖아요. 즉 무역 수지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무역 수지 개선으로 시장이 스스로 자기 조절하는 거야, 이게요. 자기 조절하는 거야.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났느냐? 현실은 어떻게 했냐면요. 환율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했다니까요. 당시에. 환율이 하락하니까는 무역 수지가 개선이 안 되죠. 더 악화되죠. 아까 수치를 봤듯이 막 2배씩 막 이렇게 2배 이상씩 막 증가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외국 자본이 땅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는 달러를 메꿀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무역 수지 경상 수지인데 이걸 못한 거죠. 예? 당시에는 은행들이 주로 해외에서 많이 차입을 했는데 예? 은행들이 그걸 못 갚게 되면서 마지막 갚을 때는 외환보유고인데 그걸 갚을 외환보유고가 거의 바닥나다 보니까는 그거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시장이라는 생태계에 자기 조절 기능이 있는데 환율이 상승해야 되는데 환율을 상승이 아니라 하락시킨 것은 뭐냐, 이건 인재예요. 인재. 사람이 만든 짓인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거죠. 즉 시장의 자기 조절 기능을 방해한 정책적인 선택이 그 당시에 외환위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 정치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이거 쉽게 볼게요. 자, 이게 94년도부터 94년 1월 달부터요. 98년도 12월 달까지 환율 추이입니다. 이거 봐보세요. 94년도에 1달러당 810원 정도 했었는데 저기 지금 보게 되면 95년도 여기 이 6월 달 7월 달 경우에 되게 되면 760원 선까지 무너지잖아요. 환율이 당시에 무역 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하는데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하는데 환율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환율이 하락하잖아요. 환율이 하락하니까 수출은 더 안 좋아지지. 무역 수지는 더 안 좋아지죠. 예? 더 안 좋아질 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는 환율이 상승해야 되는 게 시장의 논리인데, 시장의 저건데, 생태계 작동인데, 환율이 상승하지 못하게 하락하게 했던 것은 뭐냐? 사람이 정책적으로 얘기하니까는 실수한 거라 이거예요. 누가 왜곡했나 이제 볼게요. 자, 그거 전에 외환위기 전에 성장률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기 전까지 막 연평균 2자리로 계속 갔었어요. 10% 정도 안팎으로요. 그러다가 92년도부터 6%로 뚝 떨어집니다. 뭐 98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뚝 떨어져. 그러다가 94, 95년도에 회복이 되어요. 9%대로요.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가. 성장률을 그러니까 갑자기 뚝 떨어진 거를 갑자기 끌어올린 힘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게 결국 뭐겠어요? 돈이지요. 경제에 돈이 많이 들어간 거죠. 자, 당시에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한 게 뭡니까? 업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이건 업적이 아니라 큰 실수를 한 거죠. 80년대 말부터 대한민국한테 OECD 가입하라고 미국이 앞장서가지고 막 압력을 넣습니다. OECD 가입을. OECD라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선진국 클럽이었었어요. OECD는 유엔 같은 게 아닙니다. 유엔 같은 게 아니야. IMF 같은 것도 아닙니다. 예? OECD는요 클럽이에요. 여기는 지금 38개 국가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20개 국가가 좀 넘었었어요. 예? 진짜 잘 사는 나라들의 클럽이었었죠. 이건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기구죠. OECD는 사실 그런 겁니다. OECD라는 것은요. 근데 OECD 우리가 어떤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클럽의 회원이 되게 되면은 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잖아요. 그 대신 반면에 어떻습니까? 클럽 회원으로서 그러니까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잖아요. 회비도 내야 되고 뭐 거기 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규칙도 지켜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당시에 그러니까 OECD에 가입한 회원 국가들은 선진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금융도 자유화한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OECD 가입하게 되면 우리가 뭐냐면은 금융시장도 자유화해야 되고 자본시장도 개방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한 게요. 1992년도부터입니다. 1992년대 그것도 5%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5% 정도 있었어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개방을 일정표를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OECD 가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합니다. 국정과제로 추진을 해. 네? 국정과제로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러니까 이 OECD 가입하라고 우리나라만 간 게 아니라 아시아 신흥공업국가 흔히 뭡니까요?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제 후발 국가인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태국 이런 나라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들 나라들도 그러니까는 OECD 가입을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게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 국가 중에서 OECD 회원 국가가 여러분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일본은 원래부터 회원 국가였었고 한국 그리고 아시아 신흥공업국가 중에서 한국 빼놓고는요 OECD 회원 국가가 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높습니다. GDP가. 예? 싱가포르는 완전히 경제 1인당 GDP를 볼 때는 선진국이죠. 완전 선진국이죠. 예? 도시국가 정도로 인구 규모는 작지만은 선진국이잖아요. 홍콩도 우리보다 GDP 높잖아요. 대만도 작년에 우리를 추월했잖아요. 근데 그들 나라들은 OECD 회원국가 아닙니다. OECD 회원국 자격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가입을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요. 예? 92년도 선거에서 승리하고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 추진하죠. 신한국 건설하겠다 하죠. 선진국 진입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죠. 선진국이 되려면은 명실상부하게 OECD 회원국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93년 4월 달에 정부 전체 차원에서 이걸 이제 OECD 가입 실무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OECD 가입하려면은 가입 자격을 얻으려면은 OECD 회원 국가들한테 요구하는 그러니까는 경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본거래 규제를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본을 그러니까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게, 예? 외국 자본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거래할 수 있고, 예? 이렇게 할 수 있게요. 근데 우리나라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자본시장이, 소위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아직 그러니까 어린애 수준이었었다고요. 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일반 국민들이요. 80년대 후반부터. 되게 전통적으로는요, 당시에 돈이 좀 여윳돈이 있으면은 은행에 예금하는 게 우리나라는 되게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식이었어요. 자본시장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본시장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근데 OECD 가입하게 되면 갑자기 그러니까는 자본시장의 이 개방 정도를 선진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다 개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진국이라는 게 소위 월가에 우리보다 자본시장이 훨씬 일찍이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의 월가에 런던에 이 금융자본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돈놀이 하기에 그러니까 천국이지. 예? 천국이죠. 그 충격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교수로서는 초짜였었습니다. 초짜였었어요. 93년도면 제가 교수 된 지 한 3년 정도뿐이 안 됐을 테니까. 근데 제가 OECD 가입 그 당시 대학 교수들이 반대 성명 내고 막 그랬었습니다. 저는 이런 충격을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정부가 추진하면서 여기에 경제 관료들까지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으라는 경제 전문가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김영삼 정부는 그러니까 OECD 가입을 하게 되면 갑자기 선진국이라는 이게 예? 이게 저로 분리되는 업적으로 생각할까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재벌자본들이 이걸 굉장히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재벌자본들은 그 당시 국내만 하더라도요. 삼성그룹이 당시에 그러니까는 외환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은 두 자릿수로 대출 받았습니다. 금융위기 직전에도 한 11%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우대 금리도 11%까지 받고 그랬었어요. 두 자릿수예요. 그런데 해외는 그 당시에 얼마였었느냐? 4 내지 5%는 안 됐어요. 5% 안팎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재벌자본 입장 속에서는 예국의 값싼 자금을 갖다 쓰고 싶지요. 자본시장을 개방을 하게 되면은 금융을 자유화하게 되면은 그 싼 돈을 갖다 쓰고 싶은 거야. 예? 싼 돈을 갖다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자본거래 규제를 폐지를 하고 금융 자유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예국 돈이 막 들어오지. 그게 아까 금융개정에서 돈이 막 들어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돈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경상수지 빵꾸난 거를 그걸로 메꾼 거야. 무역수지 빵꾸난 거를요. 근데 그 금융개정의 돈은 우리 돈이 아니잖아. 외국인들이 그걸 갖고 나갈 때 나가게 되면 그걸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걸 못 막아서 터진 게 외환위기라고. 예? 그게. 그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IMF라는 게 펀드입니다.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잖아요. 펀드라는 건 뭐예요? 자금의 수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예? IMF의 대주주들, 미국,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이 선진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자기 목 챙기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부 유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기됐잖아요. 당시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의 그러니까 전자상품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잖아요. 일본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역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 일본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 저거에 대해서요. 근데 그것도 다 일본이 그걸 풀으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은 뭘 요구했습니까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월가 기준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많은 한국의 알짜 기업들이 금융회사와 은행들 이런 것들이 팔려나가죠.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제1은행도 팔리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은행들이 팔려나가잖아요. 이금융권에 있는 것도 많이 팔리고, 예? 알짜 기업들도 많이 팔리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국 금융이 재구성되고 한국의 소위 말해서 IMF 후유증이 이때 터지게 되는 거죠. 제가 학생들한테 요즘 학생들은 되게 IMF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거든요. 2000년대 태어난 애들이거든요. 요즘 대학생들이요. 잘 몰라요. 외환위기만 하더라도 잘 몰라. 예? 그러니까는 대학 올 정도면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그 외환위기 충격에서 그러니까 다 충격을 좀 입어서도 벗어난 가정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부터 좀 이제 그러니까는 예외인 가정이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우리 길거리에 보게 되면 지하철 보게 되면 노숙자들 많이 보이지. 그 노숙자가 외환위기 이후에 생긴 거다. 그 전에는 길거리에 노숙자들 없었다. 네? 노숙자가 왜 생겼느냐? 사람들이 직장에서 실업자가 되는 거는 기본이고 사업하던 사람들이 파산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집도 빼앗기게 되고 예? 빚을 갚아야 되다 보니까 부도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가정이 해체가 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95, 96년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부에서 경제의 펀더멘탈은 좋다 이거야. 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을까? 외국 돈이 들어오니까는 시중의 통화량이 확 증가할 게 아닙니까? M2 총통화량이 빨간색인데 이게 급증하고 있잖아요. 총통화량이 급증하는데 이게 외국 통화량이 막 들어와서는 거야. 외국 돈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행 입장 속에서는 물가를 관리해야 되는 한국은행 입장 속에서는 통화량을 그러니까 긴축으로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은행에서 공급하는 본원 통화는 그러다 보니까 줄여요. 여기에 타격을 보는 게 누굽니까? 중소기업이 보죠. 중소기업을. 대기업은 해외에서 자금을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기업들은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됐었거든. 누가 중소기업한테 해외에서 자금 빌려줍니까? 예? 이거 봐보세요. 당시에 기업 부분의 자금 조달인데요. 여기 자금 조달은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조달하는 방식은 직접 금융. 그러니까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해서 하는 직접 금융이 있고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대출 받아서 하는 간접 금융이 이렇게 크게 나누잖아요. 그다음에 해외 차입이 맨 밑에 줄에 있죠. 해외 차입이 93년도까지 92년 93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이게 단위가 10억 원이기 때문에 93년도에 한 1000억 원 정도 됐던 거예요. 1000억 원 정도. 아니죠. 1조 원 정도 됐던 거예요. 1조 원 정도예요. 그런데 94년도에 얼마로 돼요? 94년도에 한 6조 원으로 뛰죠. 95년도에 8조 4천억 원. 96년도에는 12조 4천억 원. 이렇게 뛰잖아요. 해외에서 돈들이 막 들어온 거야. 갖다가 돈 쓰기 위해서요. 기업들이요. 예? 이 돈들이 결국은 뭡니까요?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돈들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성장률은 끌어올렸죠. 그 성장률이 아까 그래서 잠깐 올라간 거야. 예? 성장률이 잠깐 95년에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온 돈들로. 문제는 그 돈이, 이건 뭐냐면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까 OECD 회원국가가 38개 국가거든요. 38개 국가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하고 한국 빼고 있는가 봐보세요. 없어요. 싱가포르 가입 안 하고, 홍콩도 가입 안 하고, 대만도 가입 안 하고, 가입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들은 왜 가입 안 했을까요? 이게 자본거래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한 충격을 걱정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보다 더 잘 살잖아.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하게 되면 이거예요. 중립적 시각이라는 게 뭐냐? 예? 중립적 시각이라는 게. 외환위기에서 OECD 가입하고 OECD 가입을 지금도 그러니까 그냥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OECD 가입을 해가지고 자본이 많이 들어왔어. 자본시장 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성장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94년, 95년대. 이거 팩트죠. 팩트야. 그런데 갑작스러운 자본 유출은 이건 그러니까는 좀 문제점이었다. 이게 양비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양비론적으로. 경제성장 만들어내는데 기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게 갑작스러운 자본 유출에 대해서 대비가 없었던 것은 좀 한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거야. 예? 이게 이제 팩트잖아요. 근데 진실은 뭡니까? 진실. 제가 진실도 팩트라고 하는데, 트루스인데. 해외 자본 유입 급증이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환율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환율을 오히려 하락시켰잖아요.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시킨 거야. 시장의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파괴시킨 거라고요.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파괴시킨 게 좋은 정책입니까? 좋은 정책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경제 성장은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002년이나 돼야지 회복이 되집니다. 97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달러 기준으로 2002년이나 돼야지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94, 95년에 잠깐 올라갔던 게 무슨 의미냐고 여기에요. 예? 외환위기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94, 95년도에 자본시장 개방을 해가지고 그 경제성장 좀 이룩한 것에, 예? 그것에 그러니까는 그 이득보다 그 비용이 적냐고요. 우리나라 30대 재벌 중에서 14개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국부가 엄청 유출됐잖아요. 이거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양비론적으로 이걸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진실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의 생태계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붕괴시킨 거잖아요. 무역이 적자가 급증하면은 환율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환율 상승을 그러니까는 완전히 막아버렸잖아요. 환율 하락으로. 왜? 자본거래 규제 완화하면서 해외 자본이 막 유입돼가지고, 예? 그걸로 인해가지고 OECD도 가입을 했죠. 96년도부터 회원국가 됐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경제 성장률도 좀 올라갔죠. 잠깐요. 반짝. 예? 근데 그 경제 성장률 올라간 게 뭐냐고요. 외환위기 터지면서 다 곤두박질 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니까 실업자로 나왔고 화이트 칼라들이 그 당시에. 예? 재벌 기업에 근무하는 셀러리맨들은 되게 화이트 칼라였었거든요.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대기업들도 같이 다 붕괴돼 버렸잖아요. 어떻게 이거하고를 그러니까 똑같이 비교를 하냐고. 중립적 시각이라는 것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진실을 외면하잖아. 진실은 뭡니까? 이건 잘못 개방한 거야. 서두르게. 우리가 자본시장을 개방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 개방을 할 준비가 돼 있느냐.
돼 있을 때 했어야 되는 거죠. 싱가포르는 지금도 그러니까는 우리보다 굉장히 금융시장이 우리보다 발달해 있어서도 거긴 여전히 OECD 국가 회원국가 가입 안 하잖아요. 예? 싱가포르는요. 아,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걸 양비론적으로 이걸 배열시키면 어떻게 하냐고요. 양비론적으로. 예? OECD 가입은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죠. 잘못된 정책 선택이죠. 이게 김영삼 정부가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경제대선 뭐 머리는 빌려 쓰면 된다 이러면서 진짜 제가 그러잖아요. 국제금융을 지도자가 모르면 나라 망한다니까요. 예. 80년대 후반부터는 금융시대였었거든요. 금융이 지배하는 월가 자본을 필두로 하는. 예? 그 정치인들 보게 되면요. 금융은 진짜 빵점이야 대부분이. 예? 빵점이야. 국제금융은 더 빵점이고요. 예? 이재명 지사는 금융을 굉장히 빨리 이해하시더라고. 예? 제가 정치인들 많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잖아요. 금융은 참 이야기 처음 경제 쪽으로 이렇게 좀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예? 물론 설명하는 사람한테 다른 것도 있지만 하여간 이랬을 때 중립적 시가 사실은 팩트는 다 똑같은 팩트지요. 성장률이 올라갔다. 94, 90년대 올라갔다. 잠깐. 팩트지요. 예? 예국 자본들이 많이 유입됐다. 팩트지요. 근데 중립적 시각으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성장률이 올라가는 데 도움된 거 있다. 예?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자본 유출이 일어나 가지고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걸 똑같이 나열을 해 가지고 이걸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외환위기는 일어나기 안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실은. 예? 그러려면 당시에 우리가 OECD에 가입할 준비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걸 점진적으로 하자면 계속 그 압력이 들어와도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예? 좀 피했던 거야. 근데 김영삼 정부 때 소위 거기에 참여했던 지금은 돌아가셨죠. 박세일 교수 서울대 예? 법경제학 사람. 이 사람이 경제수석인가 뭔가 들어가고 그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이 모피아의 이제 출발점들이 되는 예? 예? 강경식, 강만수 이런 애들이 그 사람들이 그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제금융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했던 사람인 거예요. 무지했던 거죠. 예? 돈이 그러니까 예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도움되는 것만 생각한 거야. 근데 그게 우리 돈이 아니잖아. 그게 갑자기 빠져나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예? 이게 얼마나 무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식한 거지. 예? 엄청 무식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결과가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혔잖아. 뭐 심지어 그 당시 언론에서도 단군 일의 최대의 환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아무리 양보해도 한국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최대의 그러니까 환란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 나올 때 엄청난 사회 후유증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9월달까지 경제 펀더멘털 타령했다니까는. 2분기가 그러니까 당시에 경제 지표가 나올 때잖아요. 성장률이 2분기에 갑자기 점프를 해. 왜 그러겠어요? 아? 이 3.1% 뻥튀기에 점프를 해. 엄청나게 점프를 하잖아요. 실업률도 낮아져. 인플레이어도 낮아지고. 그러니까는 아우 대한민국 한국 경제 펀더멘털 좋다고 막 이래. 지금 추경호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라니까. 추경호가 지금 그러잖아요. 실업률 역대 최저 이러잖아요. 예? 실업률 역대 최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하반기에 경기 성장률 좀 개선될 거다. 내년도 더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지금 뭐가 틀리냐고요. 예? 뭐가 틀리냐고. 예? 그렇죠?